저도 유튜버를 해봤잖아요. 3년이 딱 성장이 멈추는 시간. 유튜버로서? 네, 유튜버는 3년까지는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3년 딱 찍자마자 내려가요. 첫 번째, 유튜버가 번아웃이 와요. 3년 되면. 두 번째, 시청자가 번아웃이 와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MCN은 공인중개사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수상한 팟캐스트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신효준이라고 합니다. 팟캐스트의 진행이라고 하면 조금 제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온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소개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전 과거 구 유튜버, 이제 은퇴한 유튜버고 현재는 오링크루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 강재창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유튜버로서의 삶, 이게 좀 오래전이긴 하잖아요. 그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지금 딱 거의 한 10년 전? 네. 10년 전에 딱 유튜브를 딱 시작을 했었는데 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진짜 막연히 좀 방송인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유재석 같은 그런 MC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 그럼 방송인은 왜 안 했느냐? 그 당시 제가 나이가 이제 20대 중후반 무렵이었고, 제가 학교도 한국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인맥도 없었고 학연도 없었고 해서 그럼 가장 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유튜브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럼 그때 운영했던 채널이나 어떤 콘텐츠를 만드셨는지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실험 카메라, 즉 깜짝 카메라, 몰래 카메라였었어요. 네, 그때는 뭔가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방송인 중에 한 분이 이경규 선생님인데 이경규 선생님 예전에 몰래카메라를 하셨었잖아요. 그 대상 자체가 연예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하셨던 게 너무 인상 깊었고 해외에는 약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랭크, 즉 깜짝 카메라 같은 쇼가 많아서 그럼 나는 국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 즉 몰래카메라 같은 것을 해보자 해서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그거를 시작한 다음에 그 성과, 구독자 이런 거는 좀 어땠나요? 처참했죠.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업로드하는 콘텐츠마다 조회수가 한 10 내외였거든요. 10이요? 10. 근데 그 중에 8이 저였어요. 네. 자꾸 클릭해 보시는 자꾸 들어가는 거. 네. 오늘은 조회수가 늘었나? 오늘은 조회수가 생겼겠지? 오늘은 댓글이 있었겠지? 하며 보냈던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채널 이름이나 얼굴을 좀 알리시게 된 그 시기가 있었을 텐데 이게 얼마 뒤였었나요? 뭔가 내 채널이 잘 되고 있다를 딱 결정적으로 느꼈던 거는 한 2년 차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 2년 동안 자기가 그 영상 만드는 게 재밌어서 혹은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수익 없이 그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를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나 그런 거는 뭐였어요? 사실 그때도 수익이 없었어도 되게 즐겁긴 했어요. 이제 수익이 없으니 오를 일만 남았구나, 빚질 일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당시에 제가 운 좋게 MCN이라는 소속사에 빨리 들어갔는데 그때 MCN에서 정산을 $100 이상부터 정산을 해줬어요. 저는 $100 이상을 받는 데까지 1년이 넘었던 거죠. 1년 동안은 $100 미만의 수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10만 원을 채 못 벌었던 거죠. 첫 해는 그랬어요. 사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첫 수익,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난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5년 정도 걸렸고요. 5년이요? 네, 5년 정도 걸렸고. 유튜브를 하시다가 그 JKTV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코리안 브로스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좀 채널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욕심이 많아서 JKTV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 실험 카메라나 이런 몰래 카메라나 깜짝 카메라 같은 유형의 장르를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채널을 그냥 방치해둔 채 새로운 채널을 다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 채널은 JKENT로 바꾸고 다시금 JKTV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었던 게 이제 뭔가 K-팝 리액션이라는 장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K-팝을 리액션을 하는 콘텐츠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이 굳이 K-팝 리액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때 좋다. 그때 같이 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남자 둘이 K-팝을 보고 리액션 하는 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딱 했는데 그게 딱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브로스가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군요. 이름이 그래서 그때 JKTV를 코리안 브로스로 바꿨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그 코리안 브로스 채널을 좀 잘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그랬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이거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당시에 한 몇 개월 하니까 구독자가 한 1, 2만 정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될 것 같다. 그 확신을 딱 갖는 순간 그러면은 조금 더 기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진짜 더 미쳐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 뭔가 월드 기네스북 있다면 가장 많은 콘텐츠를 일주일에 올린 사람으로 내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제일 많이 영상 올렸을 때가 일주일에 40편 올렸어요. 영상 40편이요? 네. 자, 일주일에 40편 올린다는 거 일주일에 40편을 찍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20편씩 찍은 거예요. 이틀로 나눠서 하루 20편씩 촬영을 하고 나머지 4일 내지 5일은 하루 종일 편집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하루 종일 썸네일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와. 하루 종일 썸네일 만든다는 게 감히 짐작이 안 되실 텐데 정말 10시간을 썸네일 만든 거예요. 40편을. 그러니까 그거를 무한 반복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일주일에 40편을 올렸던 적은 딱 한 번이고 평균 일주일에 한 12편 정도 10편 내지 12편은 계속적으로 올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뮤직비디오가 길이가 3분 4분이어도 10분은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 나름 카메라 2-3대 썼거든요. 네. 근데 평균 한 콘텐츠에 15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를 시킨 거죠. 그때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어땠냐면 제가 이제 당시에 영어와 한글 자막도 다 썼거든요. 옆에 같이 하던 친구랑 리액션을 하다가 리액션 하면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트와이스다. 와 진짜 쭈비 너무 예쁘다. 나연 너무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막 달 힘이 없어서 밑에다 발로 이렇게 툭 차면서 얘기하지 마라. 자막 따기 싫으니까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 장면들이 다 나왔어요. 고스란히 영상에 다 드러났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하니까 10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한 달 평균 수익이 한 30만 원 정도. 식비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돌아봤을 때 그 시절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나요? 인생 전반을 봤을 때? 도움이 됐던 부분도 너무 컸고 나중에 깨우치기도 했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그 피 같은 그 열정이 있었던 청춘을 좀 바보같이 소비한 거 아닌가라는 좀 착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중간중간 과정에 제가 뭐 단순 제 채널만 운영을 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보이지 빌리지라고 하는 채널에 제가 출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출연자였었는데 그때만 해도 보이지 빌리지라는 채널이 정말 잘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희가 제작해서 업로드한 콘텐츠가 조회수 20만이 안 나오면 프로그램 폐지였어요. 충격적인 숫자잖아요. 그리고 실시간 그 인기 급상승 영상에 일주일에 하나 안 올라가면은 우울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잘 됐고 사람들이 제가 어마무시한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저는 편당 3만 원씩 받았어요. 첫 6개월은 아예 출연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보이지빌리지라는 채널이 구독자가 50만이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MBC 예능까지도 출연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출연을 했었던 그 3,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받았던 출연료가 200 될라나? 아니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시면서 뭐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못 느끼셨어요? 못 느꼈어요. 지금 혹여나 이제 비디오 빌리지 대표 형이 보고 있다면은 그 형이 지금 반성을 해야지. 네, 물론 너무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각이 가난했어요. 3만 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출연료 이상의 재미를 나에게 주는데 그거였어요. 사람들 제가 막 포르쉐 타는 줄 아는데 당시 뚜벅이었고 사람들 제가 맨날 값비싼 음식을 먹는 줄 아는데 편의점 도시락이 주식이었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몇 년 사이에 방송인이나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네. 여러 가지 채널을 거쳐서 조금 유명세가 되기까지의 이 시기를 거친 이후에 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크게 이제 어찌됐든 방송을 그만둔 거잖아요. 그 트리거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뭐 친구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이니까 30대 초반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너 회사에서 얼마 받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는 그래도 사장 노릇을 오래 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방송인으로서
인지도도 나름 얻었는데 야, 너 좀 주식 좀 사고 뭐도 하니? 저는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었던 거예요. 1,000만 원커녕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중고차를 끌고 다녔고 그 모습에 처음으로 현타가 왔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나름 유튜브 실버 플레이 버튼도 사무실에 떡하니 4개 이상이 있고 내가 이제까지 거뒀던 성과도 나름 있고 직원도 내 눈앞에 10대 명이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 그때 딱 처음으로 나는 2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으로 2가지를 놓쳤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회사를 나왔죠. 그럼 그 나온 회사가 어디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코리안 브로스라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예. 그 회사. 제가 처음에 이제 공동 창업을 했었던 그 회사가 나중에 사명을 5세컨즈로 바꿨어요. 네네네. 그래서 5세컨즈를 제가 이제 나온 거죠. 코로나 시기에. 딱 코로나가 가장 이제 좀 이제 딱 발병 딱 됐었던 그 시기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스텝을 밟으셨나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문정동에 네. 이제 한 3평, 2평 정도 되는 25만 원짜리 사무실을 구해서 딱 사무실 딱 들어가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내 눈앞에 있었던 수많은 직원들,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항상 그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스꽝스러웠던 내 모습이 갑자기 이 어둠컴컴한 2평짜리 남짓한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이게 맞나? 나름 그때 제가 카메라 장비도 샀었거든요. 브이로그 하려고. 이제 브이로그 해야 되겠다 이제. 막 카메라 장비가 딱 우두커니 딱 있는데 스스로 셀프로 몇 번 찍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텐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거짓 인생을 살았구나. 난 되게 이렇게 좀 저텐션인데 그 카메라 앞에서 나의 없는 내면의 모습을 연기자처럼 뿜어낸 거구나. 그래서 그때 몇 개월 동안 되게 우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때 이제 사실 회사의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나름 돈이 좀 생겼었어요. 나름 억 단위의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막 사주팔자도 보고 MBTI도 좀 알아보고 하면서 우연치 않게 제 친구가 저한테 야, 재창아 그거 알아? MBTI 반대로 살면 성공한대. 그런 말이 있었나요?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이 뭐라니까. 너가 이제까지 지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의 성격을 반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외향적이었다면 내향적으로 살고, 너가 좀 이런 특정 행동을 좋아했다면은 그 반대되는 행동으로 살아보고.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지? 나 되게 나름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았구나. 누군가가 나한테 재창 씨 요즘 어때요? 이러면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다녀요. 제가 사실 효준님하고도 개인적 친분이 있지만 과거에 저한테 요즘 잘 지내요라고 하면 힘들었어요 라고 아마 대답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바뀌었나요? 반대로 살았어요. 진짜. 그게 몇 살 때죠? 그게 5년 전이니까 32. 좀 유치하지만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아직도 들고 있는데 처음으로 한 게 네. 명품 지갑을 샀어. 네. 보테가 베네타 50만 원 주고 명품 지갑을 샀고 처음으로 했었던 게 꼭 현금을 두고 다니자. 그 이유는 뭐예요? 현금 왜? 그러니까 뭔가 항상 가난했던 거예요.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항상. 막 진짜 저는 지갑도 무슨 지갑 들고 다니냐면은 아버지가 무슨 동네 행사 가가지고 받아온 그 무료로 나눠준 지갑이잖아요. 전 그걸 10년 들고 다녔어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현금이 지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봐도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나 같아도 나한테 일을 안 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3평짜리 사무실에서 좋아 변화해보자. 내가 지금 이 5년 동안 이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명품을 처음 샀고 바로 BMW 매장 가갖고 일시불로 차를 샀어요. 제일 미련하고 무식한 짓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분판 피 같은 돈으로 그 피 같은 억 단위 돈으로 그리고 엄마한테 바로 연락해서 엄마 내가 용돈 드릴게요. 엄마 아빠한테 2천만 원 팍 드리고 이렇게 과감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자신만만한 척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 혼자 광고 대행사였거든요. 그 일이 넘쳐 흘러요. 이거를 뭐 우울할 틈이 없어요. 뭐 사무실 그 3평이 30평 된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다가 직원을 한두 분씩 이제 모시게 됐고, 코파운더를 만들게 됐고 하면서 3평에서 6평에서 12평에서 24평, 30 몇 평, 4, 5까지. 이 3년 동안, 3년 사업하는 그 기간 동안 이사만 4번인가 5번 했어요. 성장할 때마다 이사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끝에는 4, 5억을 썼었고, 나의 그 가난했었던 생각들, 마인드들을 많이 떨쳐내니까 좀 인생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광고 대행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오신 거예요? 사실 뭐 제가 그냥 쉽게 광고 대행이라는 거 표현을 한 거지만 당시에는 MCN이라고 하는 MCN과 광고 대행의 업무를 같이 했었죠. 그 MCN은 사실 지금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도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때 그 MCN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사실 저는 최초 MCN을 설립을 할 때 3년 보고 시작을 하긴 했었어요. 나 이거 그때 당시 같이 했었던 코파운더 형과 친구에게도 우리 이거 3년만 할 거다. 3년 뒤에 찢어지든 누군가 이걸 소유하든 그때 가서 결정하지 3년만 보고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긴 했었어요. 이거 왜 3년이죠? 왜냐면은 제가 시작했을 때 이미 MCN은 위기였었거든요. 2020년도 MCN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은 제일 많이 뜨는 헤드라인은 투자 실패, 아직도 적자, 파산, 폐업 이런 기사밖에 없어요. MCN은 미래 가치가 없다, 희망이 없다 라는 기사가 즐비했었는데 그때 저는 딱 단순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MCN 회사가 어딜까?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샌드박스. 샌드박스가 어떻게 시작해서 잘 됐을까를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을 했죠. 게임이네. 키즈네. 이 두 개의 공통적인 게 있네. 키즈는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은 게임하면 연상되는 게 키즈일 테고 그럼 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키즈와 게임과 연관된 버티컬 속에 있는 유튜버들만 쭉 내 소속화 시키면 광고 하나만 물어와도 이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되게 심플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럼 왜 3년이냐? 저도 유튜버를 해봤잖아요. 3년이 딱 성장이 멈추는 시간. 유튜버로서? 네. 유튜버는 3년까지는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3년 딱 찍자마자 내려가요. 첫 번째, 유튜버가 번아웃이 와요. 3년 되면. 두 번째, 시청자가 번아웃이 와요. 재미가 없잖아요. 좀 질리는구나. 질리죠. 이제 신비주의도 없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고갈될 건 뻔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계약한 유튜버들도 3년이 딱 되는 무렵에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흔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머리가 커진다는 얘기죠. 바라는 게 많아질 것 같았어요. 3년이 지나면. 왜냐 보통 계약은 2년 내지 3년이니까. 그래서 딱 3년을 바라보고 그만두는 뭔가 나름의 엑시 플랜은 짜놓긴 했었죠. 제가 바라봤을 때 그 MCN 사업 구조가 저는 항상 뭐랑 대비해서 생각을 하냐면 SM이나 YG 이런 소속사 같은 개념들 있잖아요. 매니지먼트 같은 개념. 이제 이거는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그 양성된 아티스트들과 함께 뭐 공연 수익, 음원 수익 뭐 이런 것들을 나눠 갖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MCN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의 IP나 아니면 트래픽이나 이런 명성들을 나눠 가지면서 수익을 같이 창출하는 건 맞는데 그들을 키워낸 분은 또 아니. 이미 자기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영상 만들고 밤새고 막 이렇게 해서 채널 키워놨는데 MCN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수익 구조에 저는 뭐랄까요? 좀 비합리성 같은 게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특히 유독 한국은 MCN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마치 방금 YG를 언급하셨던 것처럼 뭔가 막 매니지먼트인 것처럼 좀 착각을 많이 해요. 지난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MCN은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려놓은 매물이 판매가 될 때쯤 공인중개사가 와서 중간 설계를 해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MCN은 누군가를 영입해서 이들을 양성시키는 과정보다도 이미 조금 잠재력이 있던가 아니면 잘 나가는 분을 섭외해서 내가
너 광고 100만 원 받는 거 200만 원 받게 해줄게. 그리고 너가 스스로 몸값을 정의해서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해줄게. 너가 못하는 서류 작업, 계약서 내가 꼼꼼히 검토해줄게. 그리고 내가 중간 보증 역할 해줄게. 가 전 MCN인 것 같아요. 진짜 딱 고객중개사네요.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MCN을 3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네. 하게 된 거죠. 그거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약 한 7년여 동안은 이제 뭔가 디지털 콘텐츠, 뭐 유튜브 내지 MCN, 뭔가 광고 대행에 이제 기반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빛내주는 거죠. 어떤 특정 브랜드를 빛내주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수익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잠에 들 때도 수익이 나는 그런 자동화 구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럼 내가 IP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MCN을 운영했었던 그 기간에는 IP라고 해봤자 계약서 한 장이잖아. 그 계약서가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나의 IP는 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IP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배운 게 도둑질이다 보니 이 온라인신에서 잘 팔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좀 도전을 해보자. 와.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공동구매, 커머스, 중개 에이전시예요. 물론 지금도 MCN처럼 전속 계약되어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세요. 저희 회사에. 그리고 비전속 뭐 파트너로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다수 있으신데 저에게 필요한 거는 인맥으로라도 브랜드사를 제가 끌어와요. 인플루언서가 있죠. 브랜드사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저한테 돈 1원도 안 주셔도 돼요. 네, 대신 팔아드릴게요. 매출의 몇 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러면 일단 브랜드가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가 안 남고, 그쵸.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있으니까 마케팅이 확보되어 있고 트래픽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이미. 그럼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 때 레비뉴 쉐어를 하니까 또 수익도 생기고. 그렇죠. 상호 간에 서로 리스크가 없죠. 물론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진짜 수백만 가지의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정말 말도 안 될 정도 수준으로 많고. 그래서 모두가 엄청나게 빵빵한 예산으로 마케팅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케팅을 하기에는 이미 거대 자본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신생 브랜드들은 엄두도 못 낸단 말이죠. 그럼 내가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치의 거래 매출을 만들고 영업이익률은 적지만 거래 매출의 숫자를 높이면 이익률의 숫자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1차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도를 했었던 거고 첫 번째는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엄청나게 많이 섭외를 했죠. 이제 왜냐하면 이분들은 셀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셀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많이 섭외를 했고 브랜드사는 더 쉽게 섭외가 가능하죠. 어떻게 그랬죠? 왜냐면은 모두가 본인의 제품을 마케팅 예산 없이 팔고 싶어 하거든. 어차피 그 플러스 알파로 팔리는 거구나. 그쵸. 나는 그냥 열심히 팔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더 팔아준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제품은 너무 좋은데 이분들은 이미 마케팅 예산을 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컨택을 하고 물론 소개도 받고 하면서 조금씩 제품의 스큐를 늘려나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저희 제품을 냈고 저희가 화장품 브랜드를 최근에 르무어라는 브랜드를 냈고 그리고 저희가 김치 브랜드도 냈고 그리고 이제 총판으로 다루고 있는 브랜드들도 몇 개 있고요. 그럼 그런 브랜드들이나 제품들도 다 이제 인플루언서 공구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다 전부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에는 단독 1원도 써본 적 없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가장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한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어떤 인플루언서랑 잘 맞아서 많이 팔렸다. 뭐 이런 사례 하나. 전속 계약되어 있는 인플루언서 분이 가장 많이 파셨을 때는 한 번에 2억을 넘게 파셨죠. 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간으로 치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죠. 일주일에 2억 원을 2억 매출을 올린 거구나. 매출을 올린 거죠. 그럼 뭐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인플루언서 분은 팔로워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분은 한 30만 정도 되실 거예요.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평균 한 건당 몇천 정도는 매출 내시긴 해요. 그러면 이거 수익 구조는 어떻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인플루언서가 상대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가져갑니다. 운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꾸준함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 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지금까지 우리가 20대 후반부터 쭉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사업 이런 사업 하시다가 MCN도 하셨다가 이제 이런 커머스 사업까지 하시게 됐는데 그 꾸준함이라는 그 키워드가 되게 광통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와 보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운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함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새는 많이 느끼시고 그러시나요? 꾸준함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최근 이제 제가 작년 초에 이제 회사를 이제 좋은 분을 귀인을 만나서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또 변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꾸준함도 꾸준함이지만 시장이 빠르게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는 꾸준함보다도 뭐 전략이 더 중요하다를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잘 안 됐던 시기와 잘 됐던 시기를 비교를 하면은 잘 안 됐던 시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많이 했고 잘 됐던 시기는 제가 하기 싫었던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 시작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부터 세팅을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카메라는 뭐 써야 되지? 전 그 고민하는 순간 실패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무도 안 봐요. 아니 진짜 대다수의 유튜버 준비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고민이 나의 이 모습 누가 보면 어떡하지? 나의 어버버되는 이 모습을 나 아무도 안 봐요. 100편 올려보라고 해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영화 감독이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한 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 굉장히 게으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앉아있었던 시간에 대비 많이 돌아다녀요. 왜냐면은 이젠 앉아있으니까 예전처럼 열심히 해도 되는 시대는 또 아니더라고. 정말 그 발상 전환이 누구보다 빨라야 되고 인맥도 예전 과거의 인맥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하는 편이고 그 기민함이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빠르게 시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회사는 직원이 한 16에서 한 18명 가까이 됐고 첫 번째 회사, 제가 매출을 굳이 까자면 첫 번째 회사에서 18명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냈던 게 15억이었어요. 자, 두 번째 회사에서는 혼자 5억을 했어요. 혼자 아무도 없이 한 6억 정도 가량을 했죠. 6명으로 30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매출은 커지는데 직원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더 효율성을 더 찾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20억 가까이 했거든요. 제가 연매출을 둘이 했어요. 지금 보면은 점점 제가 직원이 필요가 없고 점점 효율 그리고 점점 꾸준함보다는 전략 이런 걸 더 깊이 있게 찾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그 유튜버로서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느 순간에 가장 행복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솔직히는 이제까지는 뭔가 일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일과 성과야 내 사업, 유튜브 사실 가장 행복했던 거는 진짜 작년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와이프분이 보고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이 좀 떨리긴 하는데 잘 찾아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 뭔가 나 정말 외면했던 것들 등한시했던 것을 중요하게 여긴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내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아서 정말 진심으로 지금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 행복했는지 이것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의 한방미소가 유튜브 구독자 10만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뭐 그거 말고는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 되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재창님이 쌓아오신 커리어나 아니면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게 됐네요. 네.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은 그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저는 진짜 빠르게 돈 벌고 은퇴하고 싶어요. 네. 파이어족 그런 거. 네, 진짜 돈 빨리 많이 벌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 이러고 싶어요.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팟캐스트 하고 얘기나 좀 하고 이러고 싶어요. 그냥 진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흐름을 쭉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 일을 왜 했는지 그런 정당성이 자꾸 자기 스스로 막 생기시면서 그런 일을 해오시고 또 성공적으로 끝내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또 크리에이터 삶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회사 운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앞으로도 제가 마음에 좀 새겨줘야 될 얘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뭔가 오랜만에 약간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설레이기도 했고 나름 조금 떨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오늘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봤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또 핑계 삼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성장하던 더 망가지던 네. 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수상한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